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경제 라이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1일은 이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그런 시간입니다. 한미 양국은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축산물 개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지금 한국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농축산물 개방 이야기가 추가 개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무역 장벽 보고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무역 장벽을 갖고 있는지 이런 보고서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농축산물 부분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는 것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사실 러시아 같은 아주 예외적인 나라들만 빼면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미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안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거의 미국의 뭐 우방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중에는 한국이 좀 유독 안 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 사실은 뭐 시청자분들 좀 아시면 좋은 게 30개월 이상은 사실 구이용으로 미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건 주로 패티 같은 거 만드는 가공육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가공육의 이제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원령을 확인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공을 이미 그렇죠. 해버렸으니까 이미? 몇 개월짜리 네. 소고기를 했는지가 확인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공육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라라는 게 결국 이제 가공육 시장을 좀 열어라라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2008년에 광우병 사태도 맞아요. 겪어봤고 이 아무래도 좀 미국산 소고기 중에 특히 광우병 잘 걸리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 건강권이라는 이제 이유로 좀 축산 단체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산 쌀 얘기도 나와요. 쌀 수입해라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산 쌀을 저희가 이미 뭐 사다 쓰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을 좀 더 개방해라. 특히 쌀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트럼프 일기 때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주로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농산품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수출이 막히면서 미국 농업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또 결정적으로 이 쌀을 재배하는 미국의 농업 부분이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하는 트럼프 지지주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는 더 사다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쌀 과잉 문제는 사실 여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농민들 반발은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정부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일부러 그걸 이제 사주고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미국산 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처리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골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우리 궁금한 게 과일이에요. 지금 사과 수입할 건 우리가 미국산 사과를 과연 맛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그게 개방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좀 관심이 높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과 수입은 좀 다른 문제인 게요. 요거는 검역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사과가 들어오면 그냥 사과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농산물이 들어올 때 혹시라도 뭐 그 여러 가지 병해충이 같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검역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한테 미국산 사과를 좀 한국이 수입하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역하는 단계에서 이제 허가 단계가 한 8단계 정도 있거든요. 네. 그중에 그 30년 지났는데 2단계 지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사과 수입이 당장 오케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검역 조건이나 여러 가지 맞추는데 몇 년이 걸리고 아마 그때쯤이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점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내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소비자분들도 사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그래서 막 그때 사과 수입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보고서도 나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사과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어느 날 뚝딱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근데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걸렸는데 2단계라고 치면 8단계 중에 2단계라는 네.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만약에라도 빨리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시기는 단축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할 수는 있죠. 검역 단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검역의 프로세스를 빨리 가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 미국의 압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Like if Japan would open up their country, they don't do that. South Korea is inclined to maybe do that, so we'll let you know. 개방을 그러면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조금 이런 공화당 우세주들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이익 단체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농축산 업계에서의 그 우려는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 반발이 심한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라며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농업적이고 농민 기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오늘도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개방 압력이 세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큰 판을 보시면 관세를 조금 깎아서 적용받기 위해서 농업 부분을 조금 더 열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데 이거 주고받는 서로 우리나라 내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농민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저는 정부에서도 그거 걱정하고 있겠지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식량 주권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하기 시작하면 뭐 싸고 좋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수입품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공급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량 자급률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 반발을 의식해서 또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할 때 그때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축산민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농민의 삶과 그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팀도 지금 현재 이를 유념해서 관계부처, 주무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할 거예요. 네,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관세 25%가 부과된다면 더 큰 또 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미국이 생각보다 마지막까지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것을 미국도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협상을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 이런 것들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꼭 우리나라가 내어주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잘 긋고 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기업인 출신이에요. 전 두산 회장이었죠. 과연 이 카드가 통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잘 맞는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미 특사를 가시는 게 관세 협상을 하러 가시는 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은 지금 통상교섭본부와 뭐 위성당 안보실장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위비 네.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이 정상회담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정상회담 이전에 경제의 여러 사람들을 미국 경제계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것들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분위기 파악을 하고 정보를 습득하러 저희가 가는 목적이 네.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고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하면서 미국과 여러 경제계 커넥션이 있으신 분이 특사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미 특사단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어요. 근데 그 둘은 결국 빠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떤 좀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거리가 가까울 것.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 커넥션이 조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커넥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박용만 회장이 갖고 계신 커넥션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개인적인 친분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속사정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뉴 삼성 사법 리스크 털고 나를 수 있을까? 어제였어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족쇄에서 한 10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과연 삼성은 앞으로 날 수 있을까요? 주가는 일단 반기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테슬라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일론 머스크가 뭔가 트럼프랑 척을 져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봐도 테슬라가 최근에 업황이 좀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 최근 들어서 점유율도 많이 뺏기고 특히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많이 뺏기고 그리고 아직 고사양 반도체는 제대로 미국 시장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AI 쪽으로 아직 시작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빠르게 이러한 위기들을 수습하고 조직을 재건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하셨던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그룹의 총수가 없으면서 예전처럼 뭔가 야성적인 결정, 과감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재무 사정을 조금 낮게 하는 방향으로 조금 너무 비용 관리 같은 걸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총수의 큰 결정들, 조직 관리, 컨트롤 타워의 재건 이런 것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좀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주로 쓸 거라고 보세요? 새로운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100조 AI 투자가 있으니까 삼성이 하고 있는 부분들과 이 부분들을 또 연결시키면서 나아가는 부분이 저는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도 트럼프가 관세를 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서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중장기 플랜들을 세워나가는 방향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계도 다 좀 반기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경제계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고 삼성그룹의 총수라는 자리가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난 부분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 그리고 우리 경제에 거는 기대까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5분 만에 알아보는 오늘의 경제 흐름 뉴스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연결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도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보시죠. 전날 대비 229포인트 올랐습니다. 44,484. S&P 500 역시 33포인트 오르면서 6,297. 나스닥은 153포인트가 뛰면서 2884로 장을 마쳤는데요. 두 지수 모두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관세 불안을 진정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예상보다 호조였던 기업 실적, 또 탄탄한 소비 지표가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종목별로도 의료 건강과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아침으로 연결합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 중입니다. 최신 기준으로요. 3,200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3,184.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고요. 기관 매수세와 개인 외국인 매도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820을 넘겨서 출발했던 코스닥도 부합세입니다. 최신 기준 810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뉴욕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3개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일부 공화당 내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번 주 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대론자들의 설득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만드는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상원 통과를 했죠.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첫 제도권 편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상반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3,600만여 명으로 개항 이래 역대 최다 인원 기록을 썼습니다. 작년보다 6.1%,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3% 늘어난 수치인데요.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여행객이 늘었고 미주와 유럽 등 다수 노선에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지만 해외여행 인기 더 강해진 것 같죠? 명품의 소비 양상은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명품 패션과 가방 수요는 한풀 꺾이고 명품 시계에 대한 수요 시장이 굳건한 모습인데요. 보복 소비 심리가 약해졌지만 희소성 있는 명품 시계는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갖고 있다가 팔아도 돈이 된다는 거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량과 거래 비중이 모두 늘었고요. 백화점에서의 명품 시계 매출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맡기고 나서 손상과 하자 등 정비 불량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 사실 규명이 어렵다는 겁니다. 배상 등 합의 처리된 경우가 전체의 36.9%에 불과합니다. 차량 정비 맡길 때 견적서도 좀 꼼꼼히 보고 현장에서 결과도 잘 살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업계의 자정 노력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구속적 부심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석 모습을 저희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거부해왔죠. 재판에도 거듭 불출석했는데 오늘은 직접 나와서 구속의 부당함,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신문이 끝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재판부는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라이브였습니다. 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들리시지요. 이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고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I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로봇 같이 나왔어요. 네. 어떤 로봇인가요? 이게 조그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네. 아이들 모양이긴 하죠. 예. 실제 움직이는 로봇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움직일 수 있고 표정도 보고 말도 하고 그런데 아마 오늘은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AI 얘긴데 로봇이에요. 이거는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AI가 뭐 마지막 꿈은 최종판이 어쩌면 이런 로봇일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진짜 일도 도와주고 네. 우리 말만 지금 하는 AI가 아니고 행동으로 일까지 도와주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최종 하려고 목표. 하는 겁니다. 네. AI 하면은 사실 이제 좀 가까워진 듯 하기도 한데요. 맨 처음 AI가 나왔을 때는 알파고, 이세돌 구단과 했던 알파고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챗 GPT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챗 GPT 쓰거나 아니면 퍼플렉시티 뭐 이런 걸 쓰면서 네. 우린 이제 AI랑 좀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최종판은 이런 로봇인 거군요. 이 안에 AI가 들어있다는 거죠. 브레인.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챗GPT가 지금 이 로봇의 브레인에 네. 들어있으면 네. 어쨌든 저희가 챗GPT를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로봇 상대방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같은 게 되고 거기서 넘어서 가지고 직접 행동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뭐 고개도 돌리고 이런다면 아니면 심부름도 하고 이런 AI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말하는 AI한테 물어보는 그런 네. 게 아니고 이제 네, 실제로 이제 그렇죠. 우리 친구처럼 일상생활에 와가지고 네. 정말로 친구나 동료나 아니면 도와주는 다른 사람처럼 네.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실에 AI 수석이라는 자리도 만들었고요. 또 어제 과기부 장관이 취임했는데 취임 첫날부터
AI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있어서 AI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KAI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지금 AI 수석으로 하정우 수석인데 교수님 네. 제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 박사를 했죠.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AI 어떤 식으로 갈지도 상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많이 이제 더 훨씬 추진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전문가도 수석으로 지금 임명됐고 사실 과기정통부 장관도 잘 아시는 우리 AI 전문가신데 네.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실은 AI에 대해서 데이터나 컴퓨팅이나 인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과감한 투자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처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제 정말 추진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분야의 신산업으로서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AI를 이제 투자하고 발전시키면 우리가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IT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IT 강국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인터넷이 느릴 때도 우리나라만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AI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 뭐 한 6위, 7위 이 정도 7위. 얘기를 들었는데 1, 2위와 격차가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1, 2위와는 격차는 꽤 큽니다. 여러 가지 뭐 인구 분포나 경제 규모나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세 번째 강국은 사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1위가 지금 미국인가요? 미국, 뭐 중국, 중국. 예. 그럼 우리가 이제 3위가 되려고 3위는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뭐 지금은 한 6, 7위 정도 얘기하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또 나름대로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IT 강국에다가 거기다 다양한 제조업이나 이런 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이제 선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 AI가 들어가는 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이런 로봇 같은 그렇죠. 로봇 같은 신산업에서 네. AI를 넣어서 우리가 빨리 선도하면 그러니까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막 보급했듯이 네. 개발해서 사실 이런 로봇이 이제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이 돼서 온갖 군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데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가정 생활까지도 올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쯤? 가능은 분명히 합니다. 네. 근데 언제쯤에 대해서는 항상 쉽지는 않은데 이제 왜냐하면 얼마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거에 필요한 인재들이 다 준비돼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은 명확히 과감하게 투자하면 우리나라가 리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인재들이 사실 많이 뺏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인재들 다시 모셔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큰 문제가 뭔가요? 뭐, 큰 과제라고 봐야겠네요. 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사실 요즘 AI 인재들은 뭔가 야심찬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휴머노이드 만들어서 집안에 넣겠다 뭐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게 만들면 신이 나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AI 인재들이 모이는 데는 약간 그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월급도 좀 많고 그렇긴 합니다. 연봉이.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도 그래서 계획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비전을 줘야 되죠. 비전도 주고 그다음 물론 임금 격차도 줄여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재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우리나라로 이제 유치해서 우리가 선도하는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에서 하는 첫 번째 어떤 스텝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AI 관련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할 거로 보세요? 아마 뭐 지금 일단 AI를 하려면 데이터나 컴퓨팅 이런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네.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가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수준에서 인재들이 모일 수도 있는 이런 야심찬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이 생겨서 글로벌로 그 유니콘이 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AI에서 여러 개 생긴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런 거에 투자해서 그런 게 생기면은 제가 보기엔 정말로 리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이 앞으로 이 AI가 주는 미래 모습은 상상해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될 걸로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 이런 로봇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얘기도 지금 하고? 챗GPT가 이제 AI를 경험하시는 방법인데 챗GPT가 잘하는 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주고 뭐 그림도 그려주고
근데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하죠. 네. 지금 이제 이런 AI는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닫혀 있는 디지털 세계에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실세계 세상으로 나와서 그런 걸 피지컬 AI라 그럽니다. 물리적인 신체가 실세계로 있는? 이제 네. AI가 에이전트라 네.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나와서 우리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지금 표정이나 감정도 읽고 네. 상대방 반응도 보일 수 있고 움직이고 일도 하는 이런 AI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일까요? 한 시기를 그래도 뭐 상상을 해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뒤? 이미 조금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물류창고나 공장에서 어떤 작업 같은 거를 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아직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가정의 일상생활에도 올라를 뭐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해요. 저희 아. 집에 언제쯤 이런 AI 로봇이 들어올 수 있을지 시기가 한 10년? 한 10년 안에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라고 보입니다. 생각하세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한 80년대부터 AI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도 AI가 있었던 거예요? AI가 있기는 있었죠.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지고 사실 컴퓨터나 IT가 당시는 별로 발전이 안 된 상태긴 한데 AI 학문 분야로서는 역사는 되게 오래됩니다. 이미 1950년대로 가고요. 한 7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했을 때 지금 모습은 예상했던 순서인가요? 생각보다 빨랐던 건가요? 늦었던 건가요? 생각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아. 그때도 이런 꿈을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꿨는데 네. 사실은 너무나 그 다른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했고요. 이게 최근에 지난 한 10년 사이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한 최근 10년이 경우입니다. 빨랐던 거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볼 수 있어요. 과거 60년 동안 발전한 AI 기술보다 최근 10년이 10년이?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AI가 지금 빨리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AI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아니면 AI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챗GPT를 써보시면 느끼실 텐데 AI가 너무나 박식하고 똑똑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부터 우리가 사람이 배우기만 이게 할 거냐, 아니면 인공지능을 설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잘 같이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문제를 풀 거냐, 이런 아마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설계도 하고 가르치고 하려는 자세로 인공지능을 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람은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과학 공부도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서 지식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기초는 튼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가 그려줄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장병탁 AI 서울대 AI 연구원장과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사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또 풀어볼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거 어디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지 또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용식 교수님과 소비 쿠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이 소비 쿠폰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 일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정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지급하고 2차 지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지급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그래서 9월 10일까지 예. 1차 지급이 8주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2일까지. 네, 그래서 오늘 날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잘 적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를 합쳐서 뭐 최대 1인당 한 15만 원에서부터 최대 55만 원인데 이따 뭐 그렇게 알려져 설명드리겠지만 있죠. 네. 지금 뭐 다양한 어떤 그 소득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네.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 카드, 그다음에 종이형이나 카드형, 예. 지역사랑 상품권,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 4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그 선불 카드라든지 이제 종이 지역 사랑 상품권은 주민등록 소재지인 예. 주민센터 가서서 하셔야 되고 오프라인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카드형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어플이 있습니다. 예. 그 어플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 체크 카드가 아마 가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아마 이제 카드사나 어플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앱 신청이 어려우면은 영업정에 직접 가셔서 예.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신청 사용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고 나서 이 사용을 올해 11월 30일 연말이죠 거의 그때까지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묵혀뒀다 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올해 11월 30일까지는 꼭 쓰셔야 된다. 이후에는 환수가 된다라는 그렇죠. 점. 신청하면 어떻게 바로 지급이 되나요? 아마 다음 날쯤에 이제 이게 차지가 되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자동으로 알 수 있겠고 아마 지류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는 이제 예. 그냥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가장 좋은 게 뭐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관할 주소지에 예. 주민센터 가셔서 가서 물어보시면 된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 기간을 앞두고 이미 이번 주 내내 신청 안내 문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카드사, 은행별로 개별로 다 보내다 보니까 한두 통이 아니에요. 교수님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죠? 아, 예. 계속 뭐 무슨 엄청 받습니다. 네, 진짜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쏟아지는데 예. 그 문자들 사이에서 지금 안내 문자인 척하고 그 틈바구니에 껴서 오는 스미싱, 이 사기 문자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심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스미싱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URL 링크가 있습니다. 예. 이 URL 링크를 보시면은 앵커님도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누르시게 되죠. 네네. 근데 누르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절대 이번에 이 제도는 링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안내 문자가 오지만 보면은 하단에 그렇게 뭐 누를 수 있는 링크가 있는 경우가 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누르는 순간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스미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냥 간단하게 정부 24 거기에만 딱 해놨어요. 네. 그다음에 카드사 홈페이지는 이제 각각 카드사 홈페이지 네네. 그거 이외의 걸로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좀 속된 말로 낚이게 되십니다. 네. 정부 24 그리고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제외하고 지금 하단에 URL 이런 거 절대 넣지 않으니까 클릭하시면 안 되고 혹여라도 뭐 카드 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요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무심코 누르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앱을 이제 그 뭔가 그 금융 정보나 그런 것들 다시 이제 네. 그 재설정을 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이미 좀 유출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어떤 보안과 관련된 네. 그런 자문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절대 속지 네, 마시라는 누르시면 안 말씀을 됩니다. 2번, 3번 다시 드립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주에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요.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뭐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오부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1, 6으로 끝나면 첫날 뭐 그다음은 2, 7 뭐 이런 식인데 제가 뭐 나이를 공히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86년생이니까 그럼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앵커님은 96년생인 줄 알았는데 86년에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 21일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자리가 3일에서 예. 23일 수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딱 신청을 첫 주는 예. 몰리니까 그때 보시고 첫 주에 하시고 싶을 때는
이 자기의 생년월일을 보시고 네. 요일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또 덕담을 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주는 오부제, 이후에는 상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뭐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2주간 또 오부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면 신청을 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네. 이런 거 지금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상위 10%, 일반 국민, 그다음에 한부모, 차상위 가족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거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예. 거기에 신청하면은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그다음에 지역 정보 그런 것들을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앱이라든지 카카오톡, 뭐 토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말 어플리케이션이 다 동원이 돼서 지금 네.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계산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거주지, 가족 구성원 뭐 이런 것들을 소득 수준을 넣으면은 네. 대략 예상될 수 있는 수령액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소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내가 얼만큼 수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집에 곧 돌인 딸이 있는데 딸에게도 소비 쿠폰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연령별로 지원 대상이 지금 전 국민인 거죠? 그렇죠. 전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예.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지급 대상 기준일이 요거를 요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기준일. 6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지난달이죠. 예. 그래서 6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결국에는 못 받느냐? 뭐 그게 아닙니다. 네네. 6월 18일 이후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출생 신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생 신고 기준을 9월 12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소비 쿠폰 신청 기한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하셨으면 네. 그 신생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좀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 기준일 6월 18일 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세대주였을 경우에는 네. 미성년 자녀가 남아 있는 경우 가족들이 네.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상정하고 싶진 않지만 뭐 기한 내에 신상들이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의 네. 한번 짚어봤고 네. 11월 30일까지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곧 돌인 딸은 뭘 갖고 싶어하는 나이가 아니라서 또 뭘 해줘야 될지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기준일 6월 18일과 9월 12일 사이에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주소가 만약에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비수도권 3만 원 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5만 원의 추가 지급이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 기한 내에 6월 18일 이후 9월 12일 이전에 이를테면 서울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혹은 네. 반대의 경우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소비 쿠폰을 받기 전에 이사해서 전입 신고를 마쳤으면요. 예. 이제 새 주소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쿠폰을 받은 경우라면은 네. 이 지급 수단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신용 체크 카드로 받았을 경우가 용이해요. 예.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선불 카드로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 지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건 또 그 지역 가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 가기 전 지역으로.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잘 모르실 때는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다 물어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에서 있었다가 이제 그 지역을 바꿨을 때 그 도서 지역으로 갔거나 그럴 때 5만 원 정도 추가를 더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역으로 서울로 이사 왔다. 다시 빼서요, 그러면? 예. 안 뺐습니다. 아, 환수하지 놔둬요. 않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아주 깨알같고 디테일합니다. 네, 또 비수도권 지역은 3만 원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간다면 차액인 2만 원만 2만 지급이 원. 된다. 네, 추가 2만 이런 원.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다 제각각일 테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저희가 상정해서 보고 있는데 자녀분 가운데서 지금 군복무 중인 아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가족들 가운데서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대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나라사랑 카드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사랑 카드를 쓰면은
이제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아직 다 PX가 알죠. 있죠. 네네. 예, 군마트에서 사용할 수가 PX에서 사용이 쓸 가능하군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인이 직접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지급을 받고 관할 지역에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우편으로 또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조금 그런 복잡하네요.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 군인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나라사랑 카드를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편하겠어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본인들이 이제 너무 이 거동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게 형제 자매도 대리 신청 가능하게끔 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대리인이 신분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급 대상자의 관계 증명, 예. 그다음에 뭐 입소 시설 증빙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출을 하면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또 이렇게 아주 잘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네, 형제 자매도 가능하다. 네. 이 밖에 또 고령자, 장애인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뭐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해서 바로 지급이 되는 소비 쿠폰을 이제 어디에 쓸지 여기에 대한 거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네. 말이 많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기업은 제외인데 네.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은 가능하다. 다만 또 이게 또 매출 제한도 있고 네. 마트 같은 경우는 동네 마트는 되고 대형 마트는 안 되고 뭐 이런 차원도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못 쓰는지 이런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래서 좀 잘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예. 깔끔하게 정리를 드리면 깔끔하게.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를 놓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직영점은 이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본사 데고요. 직영인 경우. 본사 직영. 그다음에 가맹점은 이제 소상공인 예.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하는 것이죠. 동네 사장님인 네. 경우.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은 파리바게트다. 그럼 파리바게트가 직영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네 사장님이 하시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그걸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직접 우리가 이 쿠폰을 갖고 가서 네. 이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소상공인 안에서 갈립니다. 이게 예. 바로 이제 연매출 기준이에요. 음. 그래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서 또 예. 갈려요. 그래서 이하인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예.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키오스크 이런 것도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그쵸. 있고 또 테이블마다 주문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배달앱에서는 이거 쓸 수 있는 건지 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네. 배달앱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배달앱은요, 일단은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 예. 이런 곳에서의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결제를 하잖아요. 쓸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모바일 결제로 주문할 때는 안 돼요. 배달할 때 그럼 못 어떻게 써요? 해야 되냐? 아예? 네네. 라이더가 직접 단말기를 갖고 오셔서 음. 거기에다가 이 해당 카드를 쓰든지 네. 지류를 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결제를 선택을 하고 또 네. 가맹점별로 이런 서비스가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사용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업태별로 좀 희비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예. 뭐 식자재 마트가 지금 포함돼야 된다부터 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은 왜 빠지는 거냐 이런 얘기들 적정성, 형평성 논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간략하게 좀 이게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식자재 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대형 규모긴 하지만은 실제로 또 소상공인들이 경영하고 있거든요. 또 예. 지역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논란이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건강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상위 10%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음. 또 화두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 또 이 가운데 또 여러 말도 나오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여러 업계 또 여러 사회 계층에서 좀 반가운 소식으로 기억되길 바라보겠습니다. 황용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